네, 이전 시간까지 우리 자연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57페이지에 있는 이제 53번 법인에 대해서 봅니다. 자, 법인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법인과 관련해서 논점은 크게요. 법인은 자연인처럼 출생을 통해서 바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설립 절차를 거쳐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립되는 절차가 먼저 중요하고요. 자, 설립이 되면은 권리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제 권리 능력. 그래서 법인의 이제 능력과 관련돼서 권리 능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불법행위 능력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권리 능력을 갖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법인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행위는 못하고요. 법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관을 통해서 이제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법인의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특히 법인의 기관과 관련돼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이제 이사가 중요한 것이죠. 이사. 자, 기관을 통해서 법인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활동 범위는 결국 정관에 의해서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법인의 행동 반경, 행위 능력의 범위를 이제 늘린다든지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범위를,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 아니면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을 수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변경을 하면서 활동 범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행위를 하다가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든지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소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소멸의 단계, 설립이 이제 자연으로 보면 출생이 될 것이고 소멸이 이제 사망이 되겠죠. 자, 소멸의 단계는 그냥 갑자기 권리 능력을 취득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듯이 법인이 소멸되는 것도 갑자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과 이제 청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실체라든지 재단의 실체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에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현실에서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쉽게 말하면 이제 비법인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불법행위 능력 이사,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인이 설립돼서 소멸되는 과정까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절차, 그러니까 논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보시면요, 민법상의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민법상의 조합이요.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독립된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 조합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동업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하나의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 조합은 이 구성원들과 독립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이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하고 해서 구성원이 변동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단의 그 독립적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조합에 있어서는 동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그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합이다. 그래서 단체성, 구성원과 독립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조합입니다. 자, 민법상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판단하며 조합의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명칭은 조합이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요, 재개발 조합, 이것들은 구성원과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2번 주택건설 촉진법에 설립된 재건축조합 이렇게 나오죠.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은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비법인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자체가 소유할 수 없고 결국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 공동 소유 형태가 이제 총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 시간에 나온 내용이고요. 3번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개인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개인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제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개인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이때 법인과 대표기관의 책임은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연대채무하고 부진정 연대채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일반적인 연대채무가 있고 조금 일반적인 연대채무하고 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 시험법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하게 되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만 될 수가 있습니다. 정관에 별도의 정관이 없으면 법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요. 이사도 언제든지 퇴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권 제한, 대표권을 제한했을 때는 대표권이 제한됐다는 걸 외부적으로 공시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악이건 선이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특히 5번 중요합니다. 이건 대표권 제한 시간에 다시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뒤에서 5번 중요해요. 자, 54번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이다. 자, 법인을 나누는 이제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나눌 수도 있고 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은요, 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법인하고요, 재단법인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나누고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도 있고 영리, 비영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지만은 영리법인은 항상 사단법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 자,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는 임의기관이죠.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는 반드시 필수적 상설기관이죠. 그러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동문회가 있다. 그럼 사단법이 되겠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동문회 한 구성원이 A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요. 그 자식이 동문회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문회 이 학교 졸업생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가 자신의 동문회의 구성원으로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학교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이 동문회로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저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정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요. 그러나 정관에서요, 양도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속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양도 상속이 안 되지만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 내부적 정관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정관에 특별한 사항이 규정이 없으면요,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된다. 자,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원래 우리가 법인에 있어서 총회의 결의라는 것은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산에 있어서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은 해산은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5번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청산인이 감독한다.
법인의 해상과 청산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감독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해상과 청산에 있어서는요. 만약에 법인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채무 초과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법인 재산으로 이 사람들이 다 만족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상과 청산은요. 해상과 청산은 제3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죠. 해상과 청산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면서 법원에서 직접 관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55번요.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법인의 해상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는 거죠. 그럼 법인의 활동은요. 해상, 청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은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고 해상과 청산은 법원에서 감독을 한다. 2번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되겠죠. 자, 설립행위, 법인의 설립행위는요, 요식행위입니다.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 작성이죠. 정관 작성.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법인의 모든 사항들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 작성을 통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법인을 형성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 작성을 우리는 설립행위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설립행위고 정관 작성은 정관이라는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요식행위. 4번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 간의 계약으로 봐야 된다. 정관은요. 정관은 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관은요. 누가 회원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그 회원이 들어올 때 이 정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은 반드시 정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은 그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하나의 자치 법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은 계약이죠. 내가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동업자 모임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계약, 동업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이제 계약의 성질을 갖지만은 사단법인에서 그 법인에서의 정관, 특히 사단법이 되겠죠. 정관은 이것은 자치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은 계약을 했건 거기에 동의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기 싫으면 다시 탈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치 법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관 해석 방법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지 다수결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법인 설립회는요, 이제 민법상 법인은 다 비영리법인만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법에서 다루고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다루고, 영리법인은 이제 상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인 그러면은 이제 비영리법인만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만을 민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4번, 법인 설립에는요, 목적이 비영리해야 되죠. 비영리법인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설립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설립행위가 되는 거죠. 정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갖추게 되면, 설립등기는 이제 성립요건이죠. 설립등기가 돼야 법인격을 취득하니까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들은 다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이고, 설립등기만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번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지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다라는 거죠. 설립 등기하면서 성립하는 것이죠.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설립 등기를 통해서. 자, 56번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다. 그렇죠? 자, 2번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죠. 이영리를 목적.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로 제한된다. 이 권리 능력은요. 정관을 작성한다는 거죠.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항상 어떤 단체든지 그 정관의 일조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목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적.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권리 능력도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민법 법률의 규정,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들은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으로서 제한하면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물론 성질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죠. 뭐 정조권 이런 것들은 생명권 이런 것들은 법인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질 또는 법률, 정관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정해지는 거죠. 4번 이사의 결혼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특별대리인은요, 이해상반행위죠. 이사와 법인 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특별대리는 이해상반행위 때 나오는 것이고 임시이사가 바로 이런 경우죠. 이사가 이제 갑자기 뭐 사망을 해가지고 이사가 없으면 법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의 결혼이 생겼다랄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랄지 그러니까 이사가 뭐 사망했다랄지 하는 경우죠. 항상 법인은 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결혼이 있다 그러면 임시이사 그리고 이해상반행위다 그러면은 그때는 특별대리인이 되는 거죠. 5번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자, 법률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법인은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특별법에 있고요. 민법에도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이 청산법인이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을 우리는 청산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의 목적 범위가 이렇게 넓었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만 한다고요? 빚잔치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이런 청산의 목적 범위만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이지 그 이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법인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산의 목적, 청산 목적이라는 것이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빚잔치라고 하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권리를 갖고. 우리 뒤에서 하게 될 내용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법인에 관한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를 묻는다든지 이사의 대표권 제한, 특히 대표권 제한을 묻는다든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57번은요.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요. 포괄적 법인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사의 권한이죠. 자, 이사 갑이라는 법인이 이렇게 있을 때요. 갑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 이사 A가 있습니다. 이사. 갑 법인에 이사 A가 있으면은 그 법인의 행위를요. 이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가 어떻습니까? 자기 밑에서 일할 직원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뽑습니다. 그래서 총무이사, 인사이사, 총무부장, 인사부장, 자금부장, 기타 등등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각각 어떻습니까? A의 이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일부를 넘겨주는 거죠. 이걸 복임권이라고 하는 거죠. 복임권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근데 옳은 것 해가지고요. 금지되는 사항이 하나요.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포괄적으로 복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사가 A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A한테 전부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B한테 전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A 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그 범위를 정해서 복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 인사, 자금 이렇게 구체적 범위를 특정해 가지고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임이라는 것은 법인이 이사에게 어떻습니까? 네가 내 일을 알아서 하라라고 여기 위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사가 다시요.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위임을 하게 되겠죠. 거기 밑에 이제 밑에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복임 행위를 할 수 있지 포괄적으로 복임 행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복임권은 갖는다는 거죠. 복임권은 갖지만 포괄적 복임권이 아니라 특정 범위를 정해서만 복임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이제 재산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럼 재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이 정관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예, 재단법인의 재산은요,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나든지 하게 되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정관 변경. 재산의 범위가 늘어지기 때문에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줄어드는 경우에요. 그럼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관 변경은 항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죠. 해상과 청산만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것이고요.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기본 재산을 편입하는 경우,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관이 변경돼야 됩니다. 늘어나는 경우에도 그래서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허가가 필요합니다. 3번 비법인 사단은 총의재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가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요.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이요. 등기 능력은 갖는다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 구성원, 교회 신도가 10,000명이다. 그럼 10,000명 이름으로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등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또 그러면 그 교회가요. 어떤 소송을 할 때요. 10,000명이 신도들인데 10,000명이 전원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소송에, 전원이 다 참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명이 전부 다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그 당사자라는 것은 법인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이 되겠죠. 교회 명의로 옹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다. 소송에 있어서 이거 옹고나 피고를 우리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옹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능력과 당사자 능력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요, 법인 이름으로 소송을 할 때는요,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모든 결정을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서 그 명의,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 할 수도 있어요. 전원이 옹고나 피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3번은 맞는 내용이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악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대표권 제한에 있어서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그 대표권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는데 이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쳐라 또는 뭐 이사의 결의를 거쳐라 이렇게 대표권이 제한돼 있었을 경우에요. 그럼 이 대표권 제한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관의 규정을 해놔야 적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정관의 규정이 돼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을 읽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대방, 거래 상대방에. 그래서 등기가 돼야만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은요. 민법의 규정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 능력이 있고 또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고요. 우리 민법에는 총유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이외의 규정들은요.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있어서 이것은 일반 사단에 민법에 규정되는 사단에 관한 규정, 재단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유추적용하는 과정에서요. 문제는 뭐냐면은 법인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 능력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 즉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유추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유추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있어서 자, 대표권 제한과 관련돼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을 비록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악이나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등기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악의자에도 대항하지 못하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대표권 제한을 할 수 없어서 제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나 과실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이 틀렸죠. 5번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외형상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련돼서는 이 불법행위 책임은요, 그러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그대로 유추가 된다는 거죠. 유추용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은 법인 아닌 사단도 적용돼요. 이것은 뭐 등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능력을 뭐 등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등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추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등기와 대항할 수 있다. 요 내용은요. 등기를 해야만 대표권 제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법행위 능력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당연히 유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에서 불법행위 책임은요. 월권행위, 그 권한을 초과했다는 거죠. 대표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행위를 했던 간에 또는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의 범위를 넘었다랄지 아니면 남용행위를 했을 때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는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권이나 남용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어떻습니까?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면 외관상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권 범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상 이제 대표 행위라고 볼 수 있었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비법인 사단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58번이요.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죠. 합동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보고 이건 정관이라는 서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니은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관의 해석이요. 정관에 대한 해석을 사단법인 정관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확정했다는 거죠. 정관은 우리 앞에서 비슷한 내용이었죠. 정관은 자치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 규범적 의미 내용을 해석했다, 내용을 확정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결의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즉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것은 그 재단법인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식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출연해서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출연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법인이요. 재단법인이 4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부동산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을 출연해가지고요. A법인을 설립하고자 해서요. A법인이 4월 1일 날 설립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A법인은 어떻습니까? 이때 성립을 한 거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 X재산에 대해서는요. X재산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X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설립 등기만 되어 있고요.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X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법인 설립 등기만 돼 있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누가 돼 있느냐? 여전히 갑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A법인은 언제 취득하느냐에 있어서요. A법인은 비록 X부동산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갑과 A, 법인과 그 출연자 사이에서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A 사이에서는 4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A가 취득해요. 등기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제3자요. 4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마쳤는데 그러면 갑이 이제 A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갑한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한테요. 이걸 처분해 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에는 갑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A법인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갑의 지위를 상속하니까. 그런데 을한테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을한테 뭐 5월 1일 날요. 5월 1일 날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X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3자가 등장했죠. 제3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4월 1일 날 A법인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맞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A법인과 갑 사이에서는 출연자 사이에서는 4월 1일 날 설립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A가 X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을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A법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5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자, 그래서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제3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맞죠? 리얼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우리 앞에서 했죠.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정관으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강행 규정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 법인의 대표기관 이사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요. 이런 경우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돼요. 즉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의 대표기관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불법행위를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표기관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여기 이사, 감사, 청산이 있는데 이사와 청산인은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닌 거죠.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59번은요.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요. 자, 1번.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가 있죠. 출연 의사표시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X, Y 물건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X 물건으로 혼동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X 물건을 출연한다고 잘못 표시를 했다는 거죠.
Y 물건을 출연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게 됐으니까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 규정에서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맞죠? 2번 재단법인도 상속 유증을 받을 권리는 있다. 상속은요. 자연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지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은 갑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요. A 법인에 전부 다 출연하겠다 하고 죽을 수 있어요. 사회에 다 헌납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증은 할 수 있어요. 법인도 유증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 재단법인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은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자, 3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만 대항할 수가 있지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번 재단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가 아니죠. 설립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5번 변경 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조차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관 변경은요 항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자, 60번은요. 자, 갑은 재단법인 을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등기된 자신의 부동산을 을을 위하여 출연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여기가 을이라고 해보죠. 을에게 출연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을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 갑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X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 을법인에 귀속된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생전처분은 설립 등기를 할 때 귀속된다는 거죠. 니은 갑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유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요. 유언으로 했을 경우에는 갑이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사망하면. 그래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갑이 사망한 때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설립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설립 등기 시에 을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사망한 때가 됩니다. 자, 디귿 갑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출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루어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서면으로 증여를 했든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 인한 취소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리을 X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을 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 외에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이전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리고요. 61번. 자,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 권리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거. 자, 권리 우리야. 법인의 이렇게 있죠.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권리 능력 범위. 이 권리 능력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질, 그리고 법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제 권리 능력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에 정하는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물론 이 권리 능력은 성질상 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 밖의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법인 행위가 아닌 거죠. 권리 능력 밖의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법인은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의 범위에서 법인은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행위 능력의 범위가 됩니다. 행위 능력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에는요, 갑 법인이 있으면 거기에 이사가 만약에 A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사 A가 있습니다. 갑 법인이 있어서 이사 A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법인의 행위는 결국 이사의 대표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사는 그 법인의 행위 범위 내에서 이제 대표권을 갖게 되겠죠. 대표권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인의 행위는요, 이사가 다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의 대표권, 이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사가 만약에 마음만 한번 잘못 먹으면 법인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능력, 행위능력은 항상 일치합니다. 이것은 뭐 예외가 없어요.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행위능력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권리능력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이사의 대표권은 어떻게 됩니까? 제한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범위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원총회 결의나 이사의 결의를 거쳐라. 아니면 반드시 이사들이 공동으로만 해라. 이렇게 대표권을 제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권 제한. 단독으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행 규정에 의해서 법원의 민법의 강행 규정에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의 대표권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사가 너무 이렇게 남용을 한다든지 문제,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강행 규정으로서요 제한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의해서 어떤 대표자가 대표권 행사할 때는 뭐 총회,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라,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라 라는 식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대표권 제한은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 뿐인 것이지, 이러면 대표권 제한이 이제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강행 규정에서 제한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제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권을 제한하는 강행 규정이 없어요. 강행 규정이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대표권은 그 법 전범위에 전범위에 미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법인을 잘못하면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요, 법인이 내부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거죠. 뭐 총회 결의를 거쳐라,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혼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의를 거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건 아니죠. 법인이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 뿐이죠. 만약에 우리 법에서요,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 있어서는 절대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보증. 그러면 절대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무슨 뭐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있고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아예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행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권리력 범위에 들어와서 할 수는 있지만은 단독으로 못하게 하는 대표권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것은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 뿐입니다. 자, 니은 보시면요, 그런 기억이 틀렸죠. 니은 법인의 기본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편입하는 경우에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허가는 필요하다는 거죠. 재단법인에 있어서 재산은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귿, 유언으로 지명채권을, 유언으로 재단법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명채권을 출연하는 경우, 그 채권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채권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속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는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 그 효력이 귀속된다. 그러니까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갑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이것을 뭐 누구 승낙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계약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보여줄 필요 없이요, 그냥 주무관청에 제출해서 허가받아서 설립등기되면 성립되는 것이지, 이걸 누구한테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미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계속 나오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립 등기만으로는, 법인 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전 등기까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을 추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잠깐만요. 이건 다시 보죠. 지금 위에 이제 옳은 것은 디귿은 옳은 거고 나머지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는요.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때이다.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에 의해서요. 유언에 의해서 재단법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니까 갑이 사망한 때 의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한 때 의뢰가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도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인 명의로 그 부동산의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 대한 재산 취득 시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갑이 사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 등기를 마칠 때다. 이게 맞는 거죠. 자, 62번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 귀속 형태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어떻습니까? 말했죠. 비영리 사단법인이면은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구별해야 돼요.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거죠. 사단법인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소유는 누가 소유합니까? 재산 귀속 형태는 그 사단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답이 좀 잘못됐네요. 2번이 되는 거죠. 2번에 62번에는 사단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이 5번에 대표이사가 단독 소유가 아니죠. 문제 오류가 있네요. 사단법인이 정답에 오류가 있는 거죠. 지금 해설은 제대로 될 거예요. 사단법인이 단독 소유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성원이 총유하는 거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지만은 사단법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원이 총유하지만 사단법인이 단독 소유다.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읽으면은 혼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원들의 총유 1번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번 아니에요. 사단법인 단독 소유 2번이라는 거죠. 62번에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63번부터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63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